사실 지금 이제 조금 저녁 늦게라서 저녁 먹고 다들 조금 졸리시고 하실 텐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들 그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일단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게 저희 진료실 오셔도 전부 다 물어보시는 얘기들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답을 드리는 거는 제 경험적인 거 이런 거로 약간 제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올바른 좀 판단 같은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요걸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5회 이상이라는 얘기를 저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 동안 뭐 5일, 2주 동안 아팠다. 저는 그 경우는 그걸 횟수를 5번으로 봐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진짜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좀 되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른은 되게 쉽습니다. 어른들은 왜냐하면 이게 몇 년간 알아오신 편두통들이시잖아요. 대부분 엄마들도 좀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실 거고.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기나 이런 소아기에서 애들을 편두통 진단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이 뭐냐면 이 만성 정도, 이거를 크로니시티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만성의 어떤 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애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생긴 거, 뭐 2주만 생긴 거. 그럼 이게 진짜 편두통 첫 에피소드인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가서 얘가 조금 뒤에 뭐 다른 급성 두통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청소년기 애들은 조금 더 돼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다른 두통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애가 한 1년 정도 일반적인 편두통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그러면 약 잘 먹고 잘 지내다 오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악화됐다. 그럼 다른 쪽을 제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두통 진단 기준을 제가 머릿속에 조금 꼭 담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만성두통이라는 걸 조금 검증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너무 딱 저희가 끊어가지고 얘는 무조건 편두통이에요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한번 이런 걸 조금 볼게요. 3개월 됐다 그랬어요. 매일 통증 때문에 하루도 진통제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급성에 갑작스럽게 온 어브럽트한 우리가 얘기할 때 지속되는 일과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표현형입니다. 두통이 계속 하루에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장기간 지속되는 두통, 매일 반복되는 두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청소년인지 아이인지 두통의 시기가 주로 언제인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픈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저는 최소 CT 정도는 한번 찍어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2차성 두통을 감별하는데 이게 뇌종양이나 이런 거 나쁜 병, 소위 얘기하는 갑작스럽게 머리에 진짜 출혈 생기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뇌종. 그런데 의외로 감기나 다른 문제도 좀 많아요. 부비동염이라든지. 그래서 그거 볼 겸 저는 보통 찍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냐. 심리적인 문제냐. 이제 별걸 다 물어봐야 돼요. 학원 가기 싫어서 애가 이러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조금 해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들은 물어보는 게 좀 많아져야 돼요, 결국은. 어떤 저희가 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트리거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발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한나 선생님이 아까 전에 좋은 강의에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학원 가기 싫은 것도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같이 봐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환자들은 오면 제가 저런 것도 조금 물어봐요. 가족의 변화도 있는지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에 조금 혼났던 게 있는지 최근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봐야 되는 애라고 보는데 2차성 두통을 먼저 한 번 정도는 감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정해져서 무슨 전문가분이 이렇게 하셨나 그랬는데 소아 편두통 시작 연령대 유병률 치료법 및 주기 증후 구토증후군과의 관계 소아 정신질환 등 1차성 두통의 감별점 후 자주 녹만된지 여부 소아의 경우 영상 촬영 쉽지 않은데 언제 영상 검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 세 개죠. 자, 요거를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차성 두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이제 편두통의 유병률을 보면 아까 전에 이은재 선생님도 좀 강의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장한나 선생님도 강의하고 여기 앞부분이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딱 있진 않아요. 어떤 논문에서는 54%까지 얘기하고 어떤 논문은 7%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게 연령대별로도 틀리고 이걸 편두통을 어떻게 진단하냐 크라이테리아. 왜냐하면 편두통은
지금 아까 전에도 앞에 보셨지만 두통 저희가 학회에서 정해진 어떤 기준입니다. 증세 기준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딱 피검사로 얘는 편두통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검사가 있어가지고 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진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넓게 진단될 수도 있고 좁게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가 있어서 저런 이제 백분율에서 그런데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낫다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60세, 70세 되신 분이 편두통이 새로 생긴다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그렇듯이 1에서 10세 요 나이대가 편두통이 새로 생길 확률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고전적인 보통 시각이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지금 현재 이런 연구들이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있던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 맞다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걸 먼저 걸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10세 이하라든지 저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까지라고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한테 1차성 두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는 조금 나중에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심리적 문제랑 아까 전 다른 거 얘기도 그거는 거기서 이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심리적인 문제가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일찍 성숙한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때도 뭐 이것저것 잘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조금 사춘기 넘어서야지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좀 통한다고. 아이랑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 생각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어떤 성숙도랑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환경이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한은 초등학생이나 그런 나이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좀 적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기성 구토증후군과의 문제인데 이 그래프가 맨날 저희도 전공의 선생님한테 제가 맨날 강의해주는 내용 중에 이거거든요. 편두통이랑은 뇌랑 뭔가 소화기랑 연결돼 있다. 저희 스트레스 받으면 속쓰리잖아요. 위산비 많이 되고 뭐 이렇게 되듯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마비랑 이런 것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에 있어요. 편두통인지 이게 소화불량인지 이게 편두통의 일종의 증세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그래서 실제로 편두통을 저희가 진단할 때 어떤 이제 속이 울렁거린다, 토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이 여기서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질문에서 보면 영상 촬영이 쉽지 않은데 언제 필요하냐? 아까 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1차성 두통이 조금 더 의심이 되는 애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애들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어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경학적 이상이라든지 다른 증세들이 조금 동반된 경우, 그건 아까 전에 이윤정 선생님이랑 강의에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경우엔 조금 걸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번에서 5번까지 질문을 제가 세 개를 묶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두통의 원인을 못 찾아 답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지럽고 머리 아프다고 자주 이야기하고 MRI나 검사를 해봐 딱히 문제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지럽고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먹이면 좋아지는데 초등학생은 진통제를 자주 먹여도 되나 걱정입니다. 소화두통은 좋아지나요? 없어지나요? 원인은. 여기서 이제 문제됩니다. 원인을 찾는 거는 2차성 두통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문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1차성 요인이 있으면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MRI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두통의 원인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제 소아신경 하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도 수면을 조금 같이 보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연관 두통도 되게 많아요. 아침에 특히 일어났을 때 2차성 두통의 요인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잠에서 깰 때 조금 문제고 잠을 제대로 자고 일어난 애가 중간에 깨지 않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경우 두통이 수면이랑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얘 수면의 문제,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 같은 거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애가 많이 뚱뚱하다든지 아니면 편도 같은 거 많이 커가지고 꼬맹이 때 많이 생기고 뒤척인 애들 있잖아요.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지럽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비강의 문제, 코의 문제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되는 얘기긴 해요. 저희 얘기들이. 그렇지만 MRI에서는 저희가 본 건 딱 뭐다? 머리의 구조적인 문제, 소위 얘기하는 뇌의 종양이라든지 혈관 기형 같은 게 수두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아내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RI 정상이라고 두통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런 경우에는 뭐 다른 요인들도 조금은 한 번 정도 감별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맨날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두통은 증상입니다. 증상.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요인이 머리 1차성으로 머리에서 자체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은 1차성 두통은 그냥 저희가 사실 원인을 100%는 몰라요. 다만 머리 안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깥쪽에 이제 신경들이 과흥분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 거를 1차성 두통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원인들이 있든 다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면 부족 같은 경우도 머리 아플 수 있고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수면의 문제 진짜 뇌종양 뭐 뇌혈관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건 2차성 원인이 바깥에 있는 거고 외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어른들한테 비치하는 위험성이 있는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학적 이상까지 동반되는 두통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2차성 두통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도 좀 많아요. 그냥 다른 요인, 그냥 별거 아닌 요인에 의해서도. 그래서 일단은 저런 경우에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혹시 나쁜 병일까 봐. 특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로 뇌압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의 양상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 6번 질문은 조금 웃기는 얘기였는데 여기 이제 사실 두통이랑 연관은 없는데요. 그 두통 환자 중에 잠이 들 때 손이나 다리 근육 떨림인데 두통과 관련이 없을 거예요. 이거를 나이트 스타츠라고 얘기해요. 그 저기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기 있는데 요거 나이트 스타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밤에 딱 잠들 무렵에 애들이 저러거든요. 이게 정상 수면 근간대인데 원인은 지금도 100%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딱 원인은 그런데 감별을 조금 해야 되는 거는 다른 문제들, 뭐 주기성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기 다리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리에 이제 갑자기 경련 오는 경우, 그러니까 진짜 경련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주 3, 4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심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경과관찰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어요. 아빠, 엄마도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무실 때 갑자기 잠이 들 무렵에 하다가 내가 갑자기 팍 하고선 일어나요. 뭐냐면 내가 떨어지는 느낌 있죠. 이렇게 falling dow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이렇게 추락하는 느낌,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저 정상 수면 근간대라는 저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주 너무 잤던가 너무 과해서 애가 막 다리 막 뻣뻣해지고 막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한은 경련에 의심되지 않는 한은 구태여 나쁜 쪽 얘기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 7번, 10번, 13번이 예방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쪽에서 제일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방적인 치료라는 얘기는 선생님들 이제 여기 이제 엄마들 보호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두통이잖아요. 두통은 그러면 제가 뭐냐 하면 약을 써서 일상생활이 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치료 중단하셔도 돼요. 끊었다가 다시 심해지면 먹으면 되고,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2년, 3년 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보통은, 저도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시베리온 같은 경우, 한, 길게 써야 2달? 한 달에서 2달 정도 써서 효과 좋으면 서서히 끊어줘요. 대신에 확 끊는 게 아니라 조금 서서히 끊어주죠. 한 2, 3주에 걸쳐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먹어라, 3일에 한 번씩 먹어라, 이러면서 슬슬 그냥 저절로 끊어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졌어요. 점점점 다시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 아프죠. 그러면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어서 가라앉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아프네. 가볍게 타이레놀 먹고 넘어가네. 그러면 끊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예방약이 효과가 좋으면 딱 어느 정도 줄어드는 그 시간까지만 쓰고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먹을 필요는 없다. 이건 증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약을 줄인다, 늘린다, 이거는 그 약이 안 들을 때는 이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라면 조금 이제
예방약 치료에 있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약제를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걸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번 질문은 일주일에 2, 3일, 하루에도 몇 번씩 두통을 호소하는데 때마다 진통제를 줘야 돼요. 일주일에 2, 3일이면 예방치료 저기 적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저도 권하죠. 그러니까 예방치료를 중단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두통빈도 작용을 다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한 달에 저희가 8번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의 두통이 있으면 2회에서 3회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방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제일 다들 그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좀 핫하죠. 성인 침에서 아키프타랑 엠겔리티가 나오면서 제일 이제 청소년기나 이제 소화기에서도 이제 조금 심하신 편두통 있으신 환자분들은 한 번 정도 조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퀴프타랑 엠겔리티, 아퀴프타 같은 건 소화기계 부작용이 좀 있죠. 졸림 같은 게 제일 심하고. 단수치는 뭐 상관없고, 저거는 나중에 조금 올라가는 것만 체크만 해주면 되고. 엠겔리티는 그냥 주사예요. 그냥 어지럼증 좀 생기고. 그래서 주사 부위 통증이니까 주사니까 아픈 거 있죠, 거기. 주사 붓고 뭐 이러는 거. 그거 외에는 두 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에서 아직 허약가가 안 난 이유가 뭐냐면 연구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아마 좀 나올 건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제 엄마들 중에 최근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뭐 1차 항생제, 2차 항생제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연령대에서 저희가 썼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어떤 그 약들이 애들이 성장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한테서는 안 생기는 부작용들이 아이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들이 저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작용이 확실하게 밝혀지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사용에 있어서 조금 엄격하게 조금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쓰기 전에 다른 지금 안정된 검증된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 치료들을 먼저 좀 해보고 아이들은 왜냐하면 약을 아직까지 20개, 30개씩 써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료를 먼저 좀 해보고 여기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물론 이제 올해 그 연구가 다 끝나서 아이들한테 이게 괜찮게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 연구가 허가가 나야지 저도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1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초등학생이면 몸무게 성인이랑 성인용 편두통 치료제를 복용하면 안 되나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12살이 넘으면 서방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서서히 녹는 약들이죠. 서방정이 롱액팅이라서 길게 이렇게 녹으면서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서방정을 12세 이하 못 주는 이유는 그게 그 약들이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이런 서방정류들이 보통 소화에서 너무 길게 이제 약을 했을 때 오버도스가 된다든지 너무 용량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2세 이하에서는 서방정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제도 저희가 못 쓰는 게 많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 어른 약을 몸무게가 돼서 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웬만해서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복합제재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특히 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을 뭐 줘도 괜찮겠죠. 큰일은 안 나겠죠. 그렇지만 엄격한 얘기로 교과서적으로는 아이들에 맞는 진통제, 아이들한테 맞는 약 이거를 먼저 쓰시는 게 1번이고 그거가 너무 없을 때 뭐 지금 갑자기 여행 갔는데 뭐 어디 시골에 어디 이상한 데 저기 내리는 산 저기 골짜기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럴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질문 9예요. 굉장히 뭐가 많이 해주셨어요. 자다 깨는 두통 위험하다고 하는데 두통이 연경 구토에 지쳐 잠에 들었다 자다 깨고 두통이 지속돼. MRI상 이상이 없고 편두통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봐서 요거는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뇌압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구토가 지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 구토가. 그러면 이제 누웠을 때 특히 하는 구토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기침을 하다 하는 구토냐? 아니면 진짜 갑자기 목에 애가 걸려서 하냐? 이제 기침과 동반된 구토가 애들이 있거든요. 꼬맹이들 중에 저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 두통이 오고 밤에 중간에 깨고 저 경우는 만성적인 제 얘기는 비염과 부비동염 동반의 후비루로 인한 이제 구토 같은 게 생겨요. 목 뒤로 코가 넘어가면서 목젖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살에 걸리듯이 막 하다가 갑자기 구역질하고 토하고 그런 경우 두통이 오는 거는 수면 무호흡 같은 게 좀 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간에 이렇게 좀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저건 보이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냐? 이게 그러면 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냐? 이게 편두통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이제 어떠냐에 걸렸어요. 이게 청소년기에 이러는 거다. 그러면 조금 다른 요인들을 찾아보긴 해야 되죠. 이제 이게 특정 시기에 그 몰아서 오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편두통 확률을 묻다고만 하시는데 저도 지금 자세한 히스토리는 모르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좀 할까요? 그래서 얘는 MRI나 CT 같은 게 찍었다 그러면 저는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은 건 있는 거죠. 왜냐면 아데노이드는 나중에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생 두통 예방약을 엮기 위험한지 진통제를 잘못했던 보통 이게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한테 지금 편두통 예방약을 써야 될 정도로 편두통이 뚜렷하냐라는 거를 여기서 고민을 조금 한 번 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두통 예방약을 6세 이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5살 여름이면 조금 이르고요. 특히 시베리온 같은 경우는 한 6세 정도로 돼 있긴 한데 그 외에 토피라메이트를 용은 조금 더 일찍 쓸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편두통 예방약으로 쓸 정도로 그런지는 한번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야 할 음식, 좋은 음식. 이게 이제 유발 요인은 아까 전에 저기 조금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이제 이은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 저희 이제 아까 전에 장하나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되게 요거 좀 리버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제가 이거 딱 얘기해요. 유발이 된다고 뚝 뚜렷하지 않은 한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발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커피 마시고 머리 아프면 먹으면 안 되겠죠.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 아프면 먹으면 안 되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얘기는 특정 향을 맡았을 때 갑자기 머리 너무 아파한다. 저희 향수나 뭐 특정 향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듯이 특정 음식의 그런 맛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유발 요인 유발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저렇게까지 하게 되면 그 음식 제한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제일 그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좀 많이 보는 게 두드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엄마들이 이거 음식으로 맨날 먼저 생각하세요. 그 두드러기의 거의 99% 처음 특히 발병하는 두드러기는 음식보다는 음식 알레르기도 많지만 그냥 감염성 요인이 더 많거든요. 감기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두드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반드시 딱 저거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조금 유발 요인이 뚜렷할 때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두통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거, 애 편하게 해주는 거, 그거죠 결국. 그래서 두통이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냐? 저거는 아직 검증된 건 없는데 너무 만성으로 간 애들은 심하겠죠. 그리고 미디어 노출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검증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조금 얘기하는 거는 저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 때는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저 때는 만화책이 있었죠. 제가 조금 약간 연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화책이 있었던 저희 같은 나이대 그 저기 사람들은 지금 만화에 대해서 리버럴해요. 애들이 만화책을 보고 만화 영화를 보는 거.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만화책은 불량 만화 저기 만화방에 가서 보면 불량 그거고 그런 거였잖아요. 어른들 이제 성인 만화 보고 이러는 거였다 보니까 불량한 데서 담배 태우고 이런 거 보는 거였으니까 안 좋게 보시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세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그거를 하지만 않으면 좋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제가 그래서 이거는 상태.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하나 더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기기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약간 고급 핸드폰들 요즘 웬만한 것들은 여기 광 센서가 있어서 자동 밝기 조절되죠. 어두워지면 어두워지고, 밝아지면 조금 더 밝아지고, 니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요즘 더 밝아지긴 했지만, 거기 따라서 주변 광량 따라서 맞추잖아요. 화면 밝기라든지. 그러니까 색도 야간에 이제 저희 수면 같은 것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은 이제 대부분 조금 문제되는 게 블루라이트 문제였는데 그것도 요즘 블루라이트 다 차단해가지고 지금 줄여주는 디스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른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만으로 얘기를 이걸 좀 못해요. 특히 프레임 레이트에서 조금 물렁거리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해결된 게 요즘 이제 고주사율 프레임들이 많이 나와서 화면들이 굉장히 고주사율로 나오죠. 120Hz 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가니까 눈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옛날에 저희가 60Hz 이렇게 쓸 때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기에 대해서 부모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좀 작은 걸로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조금 하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두 가지인데 뇌 문제가 아닌 비염으로 두통 크면서 좋아진지 아니면 계속 만성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통 완화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1번을 조금 중점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마이그레인이랑 이제 사이너스 인펙션이랑 개념은 이게 어른 기준으로 제가 좀 적어 놓은 건데 편두통이면 약간 소화기 증세가 좀 더 심하다 그러고 이제 그 부비동염으로 인한 두통이죠. 보통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비동 자체 염증이 있을 때 장하나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머리 안쪽에서는 통증을 일으키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뇌실이 확장되든지 이러지 않아요. 결국은 여기를 우리가 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신경들이 주로 이런 두통을 유발하는데 어떤 역할,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부비동에 있는 신경들도 그걸 할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이너스 인펙션인데 애들은 사실 여기에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게 미열은 좀 있어요. 애들이 8도 전후 정도로 7도, 8도에서 그 정도 보통 나오는데 이런 치아 통증이나 얼굴 이런 통증, 귀 통증은 당연히 오죠. 귀가 먹먹해지니까. 그런데 코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후비로 해요. 뒤로 넘어가는 게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오고 저한테 이게 이제 두통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조금 의심하는 거는 제 앞에서 계속 하면서 헛기침한다 그러죠. 이거 보이스 클리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뒤에 자꾸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해당이 되죠. 뭐 앞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냐를 요걸 보고 감별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있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좀 감별을 저희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애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랑 청소년기 애들이 좀 다른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학동기 정도 전후 정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아데노이드 편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보통 팔라타인 톤실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편도선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 하부 쪽에 편도가 하나 또 있고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아데노이드 편도에 비대가 됐을 때 자, 이게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는 안 막혀요. 얘가 이제 코에 염증이 있고 이렇지가 않으면 코 비강이 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막히면서 여기가 이제 이쪽에 부비동이 나오는 이제 구멍들이 이쪽이랑 요 앞쪽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유스타키오관이 있고 그러니까 중이염 같은 거 재발하고 애들이 자주 그래요. 이게 이 정도 크면 수면 무호흡도 당연히 오겠죠. 코로 숨쉬기 힘들어지니까. 그러고 부비동염이 잦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두통을 유발하는데 일종의 영향을 좀 끼칩니다. 왜냐면 환기를 못 시키니까 이쪽 구멍들이 다 막혀가지고 붓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체크를 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입을 좀 숨 쉬질 않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두통이 있을 때 같이 좀 감별해줘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줘서 좋아지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두통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저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제 귀가 이제 계속 막히고 애가 왜 입으로 막 자꾸 숨 쉬고 코 계속 안 좋은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 변형 오기 전에 수술해줘야 되니까 보통 6세에서 7세 그때 해주는 거고요. 대신에 큰 애들은 이제 저게 상대적으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목을 한번 좀 보면서 실제로 저게 좀 커져 있냐, 그런 두통이랑 연관되어 있는 수면 문제가 같이 있냐,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결정을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웬만해서는 좋아진다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보톡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톡스가 효과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장한나 선생님 강의가 너무 딱 됐는데 피부가 아까 전에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피부 안에 있는 신경들을. 그래서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기준도 다 얘기해 주셨고 애들한테 50% 정도 효과 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치료거든요. 이거를 초등학생이 주사를 저 정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주사 때문에 더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는 청소년기 애들이 너무 뭐 할 게 없으면 이거라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저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놓을 때가 많고 그래서 위치가 많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증세 문의가 있죠. 한 달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세들 이제 문의하신 건 제가 별도로 그냥 정리만 좀 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주기적으로 두통이 있고 약한 두통이 계속되다 한두 번씩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두통이 세게 온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두통이 더 잦다. 가능성은 편두통 가능성이 제일 높아. 이런 주기성으로 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두통이 약한 두통이 있는 경우보다는 저 몰아서 오는 두통이 조금 더 편두통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하면 앞에 약한 거는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감별이 조금 필요합니다. 두 개 두통이 같은 건지 별개인 건지 이런 것 좀 얘기해야 되고 머리 조임, 어지러움, 시야는 복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비동염이 있을 때도 의외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봐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두통해서 지끈지끈거리는 거. 저 부분에서 통증 강도가 편두통이랑 저희가 좀 구분할 때 굉장히 좀 세게 가냐 덜 가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진단 기준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길게 가는 짧게 가는 두통은 편두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짧게 가는 거는 이건 길게 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면 문제랑 같이 있다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애가 어렸을 때처럼은 그 대부분은 편도선이랑 그걸 조금 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비동을. 그래서 저쪽 문제일 가능성이 전 높은데 머리에 만약에 검사를 안 해봤으면 CT나 이런 것도 한번 조금 재는 거리를 좀 해봐야 되는 아이라고 저는 지금 4번 같은 거 보고요. 나머지 요 5, 6, 7, 8은 이마 쪽 조이고 심하면 눈두덩이 통증에 저 경우는 특히 부비동 생각해야 되고 시각 조짐이나 두통 울렁거림 이거는 뭐 편두통 때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적으신 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되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들도 지금 다 놓으신 게 감각 예민해지고 이러는 게 편두통 때 증세들을 같이 적어 놓으시고 그럴 텐데 이게 실제로 같은 에피소드가 계속 지속되는지 이런 거 저희 따라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약 먹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방 치료 같은 거 좀 시도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미열이 있을 때도 있다. 이 경우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비동염 때 전형적인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아플 때도 있다. 애매하게 지금 아픈 거예요. 주로 아픈 부분도 있는데 부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포컬하게. 편두통은 생각보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가 딱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위를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좁게 얘기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아픈 경우는 감염성 요인이 조금 더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동네 선생님들이랑 가셔서 두통 보시는 선생님들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면 병원에 워낙 그 소아신경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조금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 공급 부족으로 두통이 있다는 참 의사소견은 저거는 엉뚱한 얘기니까 저거는 조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두통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이 좀 하시는 얘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쪽도 저는 두 개는 더 이제 언급할 거는 아까 전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증세에 따른 진단 기준에 맞춰보는 거예요. 편두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증세에 따른 진단 기준에 맞질 않는데 애매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네. 편두통이에요.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단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는 두통이어야 되고 다만 소아에서 비전형적인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예외 규정을 많이 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기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두통의 양상이라든지 두통이 언제 주로 아프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저도 의사 선생님으로서 더 자세하게 부위 빈도, 지속 시간, 강도, 통증, 성격 등 명확하게 기술해 봐야지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을 결석한 적이 있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쭉 여기 있는 거 학교를 몇 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통상적으로 학교 결석이 있는 두통일 경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배제돼야 돼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애들에 비해서 학교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개근상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했다 보니까 사실 개근상이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아프더라도 내가 학교 가가지고 저걸 해야 되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학교 결석이라는 걸 저희 이제 소아신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청소년기 환자들을 많이 보신 선생님들은 얘 결석해 하면 바로 심리검사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를 안 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문제.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보면서 좀 친해진 다음에 엄마 아빠 내보내고 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주르륵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나타나는 두통의 경우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 잠에서 깨냐랑 그냥 깨서 일어나서 이제 두통이 있냐 요거의 차이인데 수면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깨는 거고 제 얘기는 두통 때문에 깨서 일어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두통 때문에 수면이 방해를 받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편두통은 상대적으로 수면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편두통은 수면을 통해서 릴리프가 와요. 제가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을 자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두통이 편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잠을 한 시간 정도 자야지 좋아지니까 잠을 그때 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멀뚱멀뚱해져. 두 시간 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이제 멀뚱멀뚱해져.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러니까 수면이 자꾸 이렇게 파편화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통이 악화돼. 그걸로 인한 수면 장애지. 수면 자체가 제 얘기는 그 일으키는 거는 그러니까 편두통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온다고 하는 거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저건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지장받을 경우 심리적인 이유,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아, 이것도 안 돼. 학원 가기 싫어. 이게 다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우 관계.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뭐 왕따 하는 애들도 있고 워낙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라는 게 사회에서 제 얘기는 이런 이제 적응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강의 조금 뭐 부족한 내용도 많았지만 큰 내용은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 조금 제 얘기는 두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제 얘기는 뭐냐면 치료법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런 내용들 아이들이 고민도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상담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님으로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